자, 71페이지 확인 설명서 1번 서식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중요한 서식입니다. 조금 내려오다 보면 유의사항이라는 게 있고 밑에 이제 노마자 1번에 개공의 기본 확인사항이라는 거 있어요. 그래서 거기 제목에다가 채색을 한 번만 하세요. 개공의 기본 확인사항에다가 채색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한 장을 좀 넘겨볼게요. 72페이지 좀 한번 와보시면 한 5번째 줄 정도 보면 노마자 2번에 개공의 세부 확인사항이라는 거 있죠. 예, 거기도 한번 채색 한번 해주시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뭘 보고 있냐면 확인 설명서의 어떤 그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넓게 보면 개공의 무슨 확인사항이라는 게 있는 거죠. 기본 확인사항이 있고요. 번호로 말하면 8번까지 지금 나가 있으니까 8개의 기본 확인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노마자 2번에 세부 확인사항이라는 게 있는데 이 세부 확인사항은 9번부터 13번까지 나가잖아요. 그리고 또 4가지 정도의 세부 확인사항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기본 확인사항과 세부 확인사항을 구분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많이 나오고 실제 2개씩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쭉 내려오다 보면 중간 밑에 쪽에 노마자 3번에 중개, 보수 등에 관한 사항 이렇게 있죠. 거기도 한번 채색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우리 그 확인 설명서는 3가지 형태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 뭐뭐뭐가 이렇게 있는 거죠. 3가지가 첫째 기본 확인 사항, 둘째 뭐죠? 세부 확인 사항, 그리고 셋째가 뭐야? 중개, 보수에 관한 사항 이렇게 이제 3가지 형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쪽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기본 확인 사항과 세부 확인 사항을 구분하시는 거예요. 여백에도 한번 적어 놔볼게요. 기본 확인 사항이라는 게 있고요. 세부 확인 사항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기본 확인 사항, 세부 확인 사항 이렇게 이제 각각 있는데 여기서 기본 확인 사항과 세부 확인 사항이 어떻게 구별해야 되느냐면 기준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이제 물건 하나 들어오면 개공이 조사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개공이 혼자서 단독 조사할 수 있다면 그건 기본이에요. 혼자 조사할 수 있다 이러면 기본 확인사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반대로 개공이 혼자서 할 수 없는 거구나 이러면 세부 확인사항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요거 별 3개짜리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도 2개 정도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그죠? 그래서 기본 확인사항과 세부 확인사항 아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아직 세부적인 거를 아직 보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한번 4개만 좀 예를 들어봐 드릴게요. 기본 확인사항에 들어가는 것과 세부 확인사항에 들어가는지를 여러분이 한번 구별해 볼 겁니다. 쉬운 것부터 한번 해볼게요. 어떤 팔아달라는 물건에 저당권이 있는지 없는지 기본 확인사항이에요? 아니면 세부 확인사항이에요? 기본이죠. 자, 왜 기본이에요? 저당권이 있는지 없는지 일단 맞았습니다. 왜 기본이라고 여러분 답변하셨죠? 저당권이 있다 없다는 뭐만 떼어보면 우리 금방 알 수 있어요. 등기부만 떼보면 금방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건 기본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어떤 집이든 상가든 기존 임차인이 몇 명이나 있는지 알아보려고 해. 임차인. 그런데 참고로 임차인은 등기되지 않은 임차인들을 말해요. 자, 등기되지 않은 임차인들이 몇 명 있는지 알아보는 거. 자, 이건 기본, 세부. 등기되지 않은 임차인이 몇 명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해. 기본, 세부. 그거 우리 조사 못해요. 왜 조사 못해? 물어봐야 되는데 임차인들이 지금 여기 임대차신가요?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 막말로 얘기해서 이 건물이 매물로 나온 거예요. 근데 우리 여기 5층이잖아요. 근데 우리 학원 여기 데스크에 보면 원장님도 있고 실장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떤 개공이 한번 와가지고 여기 혹시 세 사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여기 데스크에 있는 원장님은 뭐라고 하겠냐고. 세 살아요. 보증금 얼마예요? 기간 이거 알려주냐고 아니면 어디서 오셨냐고 그러겠어. 안 알려줄 거 아니야. 당연히 안 알려준다고. 그러니까 그런 정보는 우리가 수집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야. 이 건물 누구한테? 소유자한테 물어봐야지. 그죠? 그래야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등기되지 않은
등기되지 않은 임차권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세부 확인사항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두 개 또 예를 들어 드릴 건데 이번에는 좀 어려운 거예요. 잘 생각하시고 답변하셔야 돼. 이 건물이 내진 설계가 됐는지를 한번 조사해야 되거든. 내진 설계, 내진이 뭐야? 지진에 견디는 설계가 됐는지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내진 설계가 됐는지 안 됐는지 기본 세부 28회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기본이에요. 근데 우리가 내진 설계를 우리가 어떻게 알지? 네, 느낌적으로 그런 느낌 들잖아요, 그죠? 네, 근데 내진 설계는 왜 기본일까요? 왜? 이유. 이거 건축물 대장에 나타나거든. 내진 설계가 됐으면 내진 설계에 뭐 이렇게 그 표시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진 몇 도에서까지 견딘다 뭐 이런 게 다 나타나니까 기본 항해사항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뭐만 떼보면 알 수 있어. 건축물 대장만 떼보면 알 수 있죠. 뭐.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요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승강기의 유무를 한번 생각해 볼 건데 승강기의 유무는 당연히 세부에 들어가거든요. 네, 요게 좀 어려워. 요것도 28회 시험에 나왔던 건데 승강기의 유무라는 건 한자 그대로 풀어보면 무슨 뜻이에요? 승강기가 있냐 없냐 이런 뜻이잖아. 근데 승강기가 있냐 없냐가 왜 세부겠냐 이거죠. 응? 기본 같은데 왜 그러겠어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승강기가 있냐 없냐는 가서 눈으로 보면 되지 않겠어요? 네, 근데 만약에 있다면 승강기가 있다면 있다라고만 얘기해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있으면 뭐까지? 그거의 상태까지 얘기해 줘야 돼. 무슨 상태? 작동 상태. 예, 그러면 작동 상태 내가 어떻게 알아? 한 번만 타보고. 예, 그러니까 이거는 많이 타본 사람한테 물어서 건물주한테 물어서 있으면 작동 상태가 어때요? 이렇게까지 물어봐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고.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문제들이 가령 다음 중 기본 확인사항 아닌 거 뭐냐? 다음 중 세부 확인사항 아닌 건 뭐냐? 이런 식의 문제들이 흔하게 나오고 조금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 박스에다가 여러 개를 줘요. 뭐 기억에서 시호까지 여러 개를 주고 다음 중 세부 확인사항을 모두 세면 몇 개? 뭐 이런 식의 문제들이 참 잘 나옵니다. 이거 꼭 구분을 하고 계셔야 돼요. 자, 이제 확인설명서 일단 뭐 보여드렸고요.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다는 거. 74페이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74페이지 잠깐 가보면 거기 양가로 3번에 확인 설명할 사항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죠? 그러면 소칠문. 확인 설명할 사항은 구두로 아니면 서면으로? 구두로. 왜 이걸 구두로라고 하셔야 돼? 확인 설명 내자로 줬잖아. 그러니까 확인 설명 사항은 뭘로 하는 거야? 구두로 하는 거예요. 구두로 누구한테 하는 거지? 취득의뢰인한테 한쪽에. 예, 그래서 개수가 몇 개 지금 나가고 있냐면 9번까지 나가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요거가 9번이 좀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9번은 채색을 한번 해주실 건데 9번이요. 어디다 좀 해주실 거냐면 맨 밑에 권리를 뭐함에 따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하는 그죠?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하는 조세. 여기다가 우리 채색해 주시고 따로 별표 한번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요. 칠판을 한번 잠깐 볼게요. 우리가 조세라고 하면 3단계라고 이제 부르는 말이 있거든요. 조세의 3단계. 우리 부동산 관련한 조세는 제일 먼저 뭐에 따라서 우리 조세를 일단 부담해야 돼요. 취득에 따라서 그 조세를 부담해야 되고 또 그 취득한 걸 계속 뭐 하고 있을 때도 가지고 있을 때도 조세를 부담하죠. 이걸 뭐라 그래? 보유, 보유에 따른 조세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뭐 할 수도 있어? 처분할 수도 있잖아요. 양도에 따른 조세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3단계라는 게 취득, 보유, 양도 이렇게 3단계 조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3단계 조세 중에서 뭐만 설명하면 좋다는 거죠? 취득에 따른 요것만 설명하면 좋다는 거야. 왜냐하면 보유나 양도에 따른 조세도 설명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게 확인 설명 아까 우리 전 시간에 다시 복습해 보는 거예요. 내자로 확인 설명을 누구한테 하죠? 취득 의뢰인한테 하잖아. 그러니까 취득 의뢰인이 관심 있는 조세가 뭐예요?
취득에 조세지. 취득에 따른 조세. 그것만 설명할 거다. 그래서 뭐랑 뭐는 따로 우리 설명할 필요 없어. 보유랑 양도에 따른 조세는 설명할 필요 없고 only 취득에 따른 조세만 설명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사람이 취득의 어떤 의뢰인이니까 그것만 설명하면 된다. 자, 그러면 이제 11번 주제로 내려갈 건데요. 11번 주제 거래계약의 체결이고요. 거기다가 우리 별 하나만 좀 잡겠습니다. 매년 한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올해는 그러니까 이제 30회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준비하는 시험이 이제 30회 시험이니까 30회 시험에는 지난 29회 시험하고 좀 달라진 게 하나가 좀 있어요. 우리 과목에서 뭐가 좀 달라졌냐면 종이 계약서도 가능하지만 전자 계약이 가능한데 이거를 얼마 전 우리 이제 그 시험 공고문에 30회 시험부터 전자 계약을 시험 범위에 포함시키겠다라고 공고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공고까지 하고 안 내면 좀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낼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그래서 한 문제 내지 두 문제는 무조건 낼 거예요. 전자계약 파트에서. 근데 전자계약 파트가 여기에서 뭐 자세하게 설명드릴 건 아니고, 좀 뒤에 넘어가다 보면 이제 실무 파트 거의 한 2주 정도 있다가, 이제 그 전자계약에 대한 얘기를 좀 하긴 할 건데, 그 전자계약이라는 거는 이제 종이계약서가 아니라 그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계약서를 생성해내는, 그러니까 이제 입력하는 뭐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 일단 거래계약 체결과 관련해서요, 의사가 합치되면 중개가 완성된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근데 의사가 의사의 합치가 된다고 해서 그것이 증거가 되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옆에다 한번 좀 제목 옆에다 한번 적어볼게요. 거래계약이 체결되었다. 같은 말로 거래계약이 성립되었다. 이런 말을 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 중개 사법 용어로 말하면 중개의 완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개공은 더 이상 할 게 없잖아. 계약을 체결시켜주는 게 우리의 역할이니까. 그런데 이게 증거가 안 되니까 뭐를 쓰는 거냐면 거래계약서를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이 말과 이 말이 같은 말이 아니라는 거 주의하셔야 돼. 그죠? 그러니까 계약서를 써야 계약이 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만 합치되면 계약은 체결되는 거야. 의사만 합치되면 계약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꼭 계약서를 써야만 되는 게 아니다. 보통 우리가 계약서를 쓰는 건 이유는 증거로 삼기 위해서 그러기도 하고요. 또 이게 의무이기도 하고 그래요. 누구한테? 개공한테. 개공한테는 작성 의무라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쓰는 거지 꼭 거래계약을 성립시키기 위해서 계약서를 쓰는 거 아니다. 그러면 얘랑 얘도 다른 말이라는 거 알 수 있네요. 그렇죠? 요렇게가 같은 말이니까 요 밑에하고는 다른 말이어야 되겠지. 그래서 중개 완성과 계약서의 작성은 전혀 다른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돼. 중개 완성은 계약서를 쓰는 거다. 절대 그런 게 아니야. 중개의 완성은 사고자 하는 사람은 산다 그러고 팔고자 하는 사람은 판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완성이 된 거잖아. 더 이상 할 게 없잖아, 우리는. 근데 그거는 이제 계약서는 그건 별도의 증거라든가 의무라서 쓰는 어떤 그런 이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제목 1번 제목에다가 채색을 한번 해볼게요. 작성, 교부, 보존의 의무 제목에다가 채색을 한번 해보시고 계약서를 쓰라 이 말이죠. 그죠? 그리고 그 계약서를 보존하라는 거야. 그럼 보존은 일방에게 교부 아니면 쌍방에게 교부. 쌍방, 거래계약서는 당연히 쌍방에게 양쪽이 필요하니까. 그리고 이제 보존 해야 되는데 일정한 기간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보존 의무 옆에다가 가로 하나만 열어주시고요. 자, 3년, 5년 중에서 한번 선택해 보세요. 몇 년일 것 같아요? 3년, 5년 중에서. 이거는 5년이야. 그거는 가로에다가 5년 이렇게 한번 적어 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보존 서류를 다 배웠어요. 우리 과목에서 보존 서류가 3개밖에 없거든. 지난주, 이번 주에서 다 배웠는데 전속중개계약서 배워봤죠, 그죠? 전속중개계약서 아까도 보셨었고, 자, 얘 있고, 그다음 또 뭐 있어요? 조금 전에 확인설명서 보셨잖아요, 그렇지? 확인 설명서.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거래계약서 이렇게 이제 3가지밖에 없다고. 이렇게 보존의 의무가 있는 게 3개. 자, 전속중개계약서 몇 년 보존했죠, 아까? 3년.
확인설명서 3년, 거래계약서 하나만 5년 이렇게 이제 보존을 해요. 그러면 자 봐요. 전부 3년이거나 전부 5년이면 그닥 중요하지 않겠지. 근데 두 개는 3년, 하나만 5년이니까 5년짜리가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보존의 의무가 가장 긴 것은 거래계약서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전속중개계약서 여러분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응? 전속중개계약서 본 적 있어요? 없어요? 뭐 없긴 뭘 없어요. 아까도 봤잖아. 책에서. 응? 전속중개계약서 못 봤어요? 봤잖아 아까. 우리 몇 페이지에서 보셨었지? 65페이지에서 보셨잖아. 네. 한번 못 보신 분 다시 보세요. 65페이지 전속중개계약서. 분명히 본 적 있습니다. 전속중개계약서 서식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무슨 서식이라고 하냐면 표준서식이라 그래요. 표준서식. 법으로 정해진 서식이 있습니다. 자, 확인설명서 본 적 있어 없어요? 확인설명서 본 적 있어 없어? 있죠. 어디서 봤어요? 책에서 봤잖아. 조금 전에 봤잖아. 그렇게 답변하시면 돼. 이것도 다시 말씀드리면 표준서식이 있어요. 있단 말이야. 그런데 거래계약서는요. 지금 73페이지, 75페이지, 양페이지에 지금 걸쳐 있잖아요. 근데 이제 뒷장을 넘겨보면 이제 다른 주제로 넘어가잖아. 그쵸? 그런데 중요한 건 거래계약서가 만약에 서식이 있다면 여기다 실어놨을 텐데, 왜냐면 제일 중요하니까. 근데 없단 말이에요. 뭐가 없다고? 거래계약서 서식이 없어.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게 없다고. 그래서 거래계약서는 표준서식이라는 거는 있다 없다? 없다. 이것도 중요해. 거래계약서는 표준서식이 없어. 그럼 표준서식이 없으면 어떻게 만들어 우리는? 그러니까 표준서식이라는 게 뭐예요? 법으로 정해진 서식을 말하잖아요. 근데 이게 없대. 근데 이걸 써야 하기는 한데 그럼 어떻게 만들어 우리는? 그냥 임의로 만드는 거죠. 내가 만들어서 쓰면 된다. 임의 서식이 있다. 여기는 표준 서식이 위에는 있고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요거는 이제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기다 우리 덧붙일 게 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작성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29회까지는 종이 계약서의 개념만 있었었잖아요. 근데 이제 30회 우리가 보는 30회 시험부터는 전자계약도 허용한다 그랬잖아요. 이제 시험 범위에 들어간다고 했고, 근데 그 홈페이지가 만들어졌다고 전자계약 생성하는 홈페이지가 거기 그 네 번째 줄에 보면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이라고 하는 홈페이지 있죠, 그죠? 그 전자계약 시스템에서 그 영문 그 주소까지 연결해서 한번 쭉 채색해 보시고요. 그 홈페이지 주소가 시험에 나오지는 않겠지만 아무튼 그런 홈페이지가 있다라는 거를 좀 기억하기 위해서 그거까지 좀 채색을 해주시고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전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전자계약을 체결한다는 게 종이계약서를 쓴다는 거야? 아니에요. 그냥 입력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전자적으로 계약을 체결한다는 얘기지 계약서를 쓰는 게 아니잖아. 그러면 입력만 하면 작성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교부는 어떻게 해? 종이계약서는 써서 주면 되잖아요. 근데 그 말하자면 교부는 그 작성을 하고 매도 매수인한테 홈페이지 주소를 알려주는 거야. 여기에 들어가면 너네들이 체결한 계약을 언제든지 볼 수 있어. 이렇게 알려주는 거라고. 그럼 내가 본인 확인 로그인해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고 들어가면 내가 매도인이면 언제든지 볼 수 있어. 필요해? 그럼 뭐 해도 되고 출력해도 되고. 그러니까 교부한 거나 마찬가지야. 얼마나 간단해. 그 다음에 이제 보존이라는 말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 몇 년을 보존해야 되지? 5년. 근데 그걸 5년을 보존하려면 종이 계약서를 만약에 보존한다면 1년에 만약에 계약서를 내가 만약에 100장을 쓴다. 그럼 그 100장을 보존을 5년 동안 해야 되잖아. 근데 내가 이걸 1년만 하는 게 아니고 계속 하게 되면 몇백 장, 몇천 장을 계속 보존을 해요. 얼마나 불편해. 근데 이거를 뭘로 하면요? 전자적으로 하면 뭐 할 필요가 없어. 보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국가가 보존해 주니까. 국가가 영구 보존할 거예요, 이거를. 공전소라고 해서요. 이제 국가가 운영하는 어떤 그 가상의 어떤 공간이 있는데 거기다가 이런 그 파일 같은 거를 영구적으로 보존해 줄 거니까 나는 보존할 필요가 없어. 필요해? 보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여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언제든 치고 들어가서 하면 되니까. 그러면 정리하면 작성의 의무 이제 필요 없는 거야. 뭘로 하면?
전자적으로 하면. 그 다음에 교부도 안 해도 돼. 그냥 알려주기만 하면 되고, 보존도 따로 할 필요 없어. 국가가 나 대신 보존해 줄 거니까. 굉장히 편리한 시대가 도래한 거죠. 자, 그렇게 하고, 다시 이제 이걸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아까 제가 전 시간에 설명을 드릴 때, 확인 설명서하고 쓰고 얘를 쓴다 그랬잖아요. 근데 실무에서는 이 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 확인 설명하고 거래 계약을 같이 하도록 되어 있어요. 즉, 세트로 되어 있다. 홈페이지가 세트로 되어 있다고. 자, 그러면 얘는 전자적으로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전자적으로. 그럼 얘도 뭐로 해야 되겠어? 전자적으로 가능할 수 있겠지. 그치? 예? 그러니까 이거랑 두 개는 세트로 되어 있다고. 이렇게는 하면 안 돼. 얘는 종이로 하고 얘는 전자로 이러면 안 된다고. 세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둘 다 뭐로 하든가 전자로 하든가 둘 다 종이로 하든가 이렇게 해야 돼. 예. 그러니까 이건 전자 이렇게. 예. 그럼 이거는 종이로 해도 돼요? 예. 표준 소식이 있으니까. 이거 종이로 해도 돼요? 예. 예. 전자적으로도 되고. 그런데 전속 중개 계약은 전자적인 방식이 없어. 이거는 전자로 안 돼. 이 계약은 거래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종이 계약서로만 가져야 돼요. 이건 종이 계약서로만 가준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자, 다른 어느 해보다 올해 이제 30회 시험에 요거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예? 다음 전자적으로 가능한 거 뭐냐? 뭐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잖아요. 뭐 그런 거 말고는 특별히 물어볼 게 없잖아요.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 자, 오른쪽 75페이지 넘어오시면 양가로 이번에 서명 민날인의 의무. 아까 전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서명 민날인은요. 서명 민날인은 딱 두 가지 중요한 서류만 한다 그랬죠? 예, 뭐하고 뭐에만 한다 그랬어요. 확인 설명서하고 거래계약서. 근데 거기에 서명 민날인을 하잖아요. 근데 이 확인 설명서하고 거래계약서는 전자적으로도 가능하다 그랬잖아. 그치? 그럼 전자적으로 하면 서명 민날인은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개공이 이 전자계약을 하려면 태블릿 PC가 있어야 돼. 휴대용 뭐 이런 거. 그래가지고 이제 보여주는 거야. 뭘 보여줘? 이렇게 서명 민날이라는 어떤 그 칸을 보여주고 손님한테 여기다가 뭐 하세요? 서명하세요. 자기도 거기다 하고. 이게 전자 서명 방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뭐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신용카드 쓰고 뭐 이제 신용카드 결제했어? 예, 그러면 뭐 하라고 해? 사인하라고. 그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전자적 서명 민날인이고 안 될 거 없지요? 예. 그리고 이제 3번에 양가로 3번에 거짓 기재 및 이중 작성 금지 의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계약서를 거짓으로 쓰거나 이중으로 쓰거나 그러지 말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것도 제목에다가는 채색을 좀 해주세요. 2번도 제목 채색, 3번도 제목 채색. 그래서 2번, 3번 다 제목은 다 알고 계셔야 돼. 계약과 관련해서 3번과 관련해서는 그 사례를 좀 하나만 그려드릴 건데요. 이 사례를 좀 써놓으세요. 이 사례도 좀 중요합니다. 실무에서요. 개공한테 매도인은 업계약서를 요구할까요? 아니면 다운계약서를 써달라고 요구할까요? 다운계약서. 얘는 왜 다운계약서를 써달라고 요구할까요? 왜? 세금을 적게 내려고. 다운계약서 쓰면 세금이 적게 나와? 여러분이 아까 그렇게 답변하셨잖아. 세금 적게 내려고. 근데 제가 이렇게 우회적으로 질문드렸잖아요. 다운계약서 쓰면 세금 적게 나오냐고. 네. 왜 세금이 적게 나와? 내가 10억에 팔았는데 5억에 팔았다고 하면 양도 차익이 덜 발생하잖아. 그럼 세금 확실히 줄어들죠. 해서 이제 이걸 요구하고. 자, 그러면 매수인은요. 매수인은 개공한테 무슨 계약서를 써달라고 요구할까요? 오히려 업계약서. 얘는 왜 업계약서를 써달라고 요구하겠어요? 왜? 이것도 세금 때문에 그렇지? 근데 얘는 왜 업계약서를 쓰면 세금이 덜 나와? 아니, 아까 다운계약서 써야 세금 덜 나온다 그랬잖아. 근데 얘는 왜 업계약서를 써야 세금이 덜 나오냐고. 팔 때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양도 차익이 덜 발생하려면 취득 원가가 높게 잡히면, 그렇죠? 업계약서를 쓰는 게 유리하잖아. 얘는 다운계약서, 얘는 업계약서, 이런 게 좀 서로 유리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세금 체계가 취득, 보유, 양도 이렇게 있는데 취득세 세율이 낮아. 취득에 따른 세율은 되게 낮다고.
그리고 보유에 따른 세금도 굉장히 낮아, 우리나라가. 보유세가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이제 현 정부 들어서 이제 돈 많은 사람, 집 여러 개 갖고 있는 사람한테 과세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거는 잘하는 거고. 그러면 양도에 따른 조세가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비싸다고,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책을 양도에 따른 조세는 좀 내려주고, 무슨 조세를 많이 가져가줘야 돼? 보유.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내게끔 해줘야 되잖아요. 그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정책이 조금 반대로 가고 있긴 한데, 자, 어찌됐든 간에 얘 입장에서는 취득세를 많이 내더라도, 업계약서를 써놓으면 나중에 뭐가 덜 발생해요. 양도 차익이 덜 발생하니까 얘한테는 업계약이 유리하고 얘한테는 다운계약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죠? 예. 그러면 얘하고 얘가 좀 관계가 충돌하잖아요. 그래서 얘 입장에서는 다운을 써주든 업을 써주든 서로가 합의되지 않으면 쓰기가 어렵잖아. 근데 이제 마침 합의가 어떤 사정에 의해서 됐다고 치더라도 얘가 이 계약서를 써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걸 한번 보려고 해요. 이걸 만약에 업계약을 쓰던 다운계약서를 쓰던 얘한테 어떤 불이익이 올 수 있냐면 이런 불이익이 올 수 있습니다. 첫째, 등록 취소가 돼요. 걸리면, 안 걸리면 상관없지만 등록 취소가 된다고. 그러면 개공한테 등록 취소가 오면 상당히 데미지가 있죠. 그렇잖아요? 네. 몇 년 동안 일을 못해? 3년. 결격에서 배웠잖아요. 그지? 등록 취소 후 3년 결격, 자격 취소 후 3년 결격이니까 얘가 3년 동안 일을 못한다고. 그리고 돈을 또 내야 되는데 취득가액에, 그러니까 지금 이 다운계약이나 업계약서를 써주는 물건 가액에 5% 이하 과태료를 내야 돼요. 그러면 이게 이제 금액에 따라 약간 다르긴 하겠지만 10억짜리 다운계약서를 써준 거야. 10억짜리 물건 다운계약서 써줬어요. 그럼 과태료 얼마 두드려 맞을 수 있어? 5천만 원. 5천만 원 과태료 부과받은 데다가 등록 취소 먹는다고. 그러면 개공한테 데미지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럼 이거 써주면 돼? 안 돼? 안 되겠죠, 당연히. 근데 실무에서 이거를 써주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얘가 돈을 좀 준다 하거나 얘가 돈을 좀 준다고 하면 이러면 써줄 수도 있는 거지 뭐. 예를 들어서 이거 써주면 20억 줄게요 라고 얘기했어. 20억. 예. 그럼 여러분 등록 취소나 이렇게 당해도 써줄만 해? 물론 안 걸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써줄만 하지 뭐. 걸리더라도 그냥 20억 갖고 내가 3년 여행이나 다니고 하면 되지. 그래서 이게 근절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이렇게 해놓으면 안 되고 이 업다운 계약서를 쓰다가 적발이 되면 이렇게 해줘야 돼. 매도인하고 매수인도 당연히 처벌해야 되고 이거 써준 개공을 자격 취소를 시켜버려야 돼. 자격을 취소시켜야 된다고. 왜 자격을 취소시켜야 돼요? 다시는 이러지 못하게. 그럼 자격을 취소시키면 어떻게 돼요? 3년 동안 일을 못하는 데다가 어떤 문제가 생기죠? 시험을 다시 봐야 돼. 붙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자격을 걸고 해라 이거야. 그렇지 않으면 절대 못하게 해줘야 된다고. 그런데 이제 이게 실무에서는 끊이지 않는다고. 이 업다운 계약이. 요즘에도 비일비재하게 다운 계약서, 업 계약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이제 실무 나가시면 이런 것들이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지만 어느 결행가 내가 이거 계약서, 다운 계약서 쓰고 있는 나를 발견할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발견돼. 자, 76페이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2주제에 보니까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제도 이렇게 있는데 예전에는 한 5년, 6년 요 정도 전에는 이게 출제가 좀 곧잘 됐었는데 최근에는 잘 안 되고 있어요. 이게 그다지 이렇게 중요한 주제는 아니고 개념 정도만 좀 알고 계시면 되고요. 얘를 에스크로우 제도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이게 제목 옆에다가 가로 하나만 열어주시고요. 이걸 에스크로우라고 그러기도 해요. 에스크로우. 에스크로우라는 게 이제 뭐냐면 이행을 안전하게 보장하는 업을 에스크로우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스크로우 제도를 나중에 아마 학개론 시간에 간단하게 아마 짚고 넘어갈 거예요. 이제 에스크로우라는 건 이행 보장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제가 사례 하나 드릴게요. 이 사례 한번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좀 민법에서도 좀 중요한 사례이기 때문에. 자, 아파트가 있어요. 20억짜리 아파트가 하나 있다. 20억짜리. 제가 왜 20억이라고 얘기를 했냐면
며칠 전에 제가 인터넷 신문을 보다 보니까 참 괜찮은 직업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나오는데 그 중에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들어가 있더라고. 예. 그래서 제가 흥미롭게 그걸 읽었는데 한 번만 하면 웬만한 직장인의 1년 연봉을 벌을 수 있는 직업이다 이렇게 딱 소개가 됐더라고. 그래가지고 그거에 예를 들었는데 이 예를 들은 거야. 20억짜리 아파트를 서울에 있는 20억짜리 아파트를 소위 단독 중개했을 때 혼자 중개했을 때 얼마를 벌을 수 있냐. 뭐 이 얘기가 이제 그 딱 나와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3,60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20억짜리 그 단독 중개하면 이건 좀 이따 이제 다시 말씀드릴 거고요. 이걸 소유하고 있는 남편이 있고요. 소유자야. 부인이 있는데 물론 이제 남편이 소유자니까 부인은 소유자는 아니겠죠. 그런데 이 부인이요. 개공한테 이걸 팔아달라고 의뢰를 한 거야. 그래서 일단 접수는 했어요. 예. 근데 이제 며칠 있다가 실제로 매수인이 나타나고 이걸 사겠다는 거야. 너무나 사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 자, 그럼 여러분 이거를 계약서를 부인하고 매수인하고 써주면 돼? 안 돼? 안 되죠. 자, 왜 계약서를 써주면 안 되죠? 참고로 아무것도 안 갖고 있어. 뭐 위임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야. 계약서를 써주면 안 되잖아. 그런데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 고민이 되냐면 이걸 써주면 20억짜리 지금 단독 중개하고 있잖아요. 그럼 부인한테 얼마를 받을 수 있냐면 이게 곱하기 0.9까지 받을 수 있거든. 최고. 그러면 20억 곱하기 0.9 하면 얼마야? 1,800. 얘한테도 받으니까 1,800을 받잖아. 그러면 내가 얼마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3,600을 받을 수 있잖아. 이게 이제 기사에 실렸더라고. 한 번 하면 웬만한 사람 1년 연봉은 번다고. 3,600짜리 연봉도 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이 입장이라고 생각해봐요. 3,600만 원이 지금 눈앞에 들어와 있는 거야.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이런 사례.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지금 여기에서는 안 쓸 것 같잖아요. 고개를 좌우로 흔들잖아요. 쓴다니까. 예. 나도 모르게 막 쓴다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중개사고가 터지고 그런 거라고. 근데 이게 왜 위험한 거죠? 도대체? 남편의 위임을 받은 적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개공이 그럼 남편하고 통화는 할 수 있나 그랬더니 통화도 안 된대. 막 중동에 가 있어가지고 거기 막 전쟁 중에 있는데 가 있어서 통화도 안 된대. 그러면 어떻게? 써야 돼? 말아야 돼? 안 써야 되는데 이게 써지게 된다니까요. 네, 써지게 된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계약서를 썼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계약서를 쓰는 것이 위험한 거야? 돈이 위험한 거야? 정확히 말하면. 돈이 위험한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2억에 20억짜리니까 2억의 계약금을 줄 거 아니야. 근데 부인이 그거 가지고 튀면 어떡할 거야? 예를 들어서 남편 연락도 안 되고. 그럼 2억 그냥 날리는 거잖아. 그죠? 돈이 위험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어때요? 일단 계약서 쓰고 부인하고 쓰는 거야. 남편을 대리해서. 가족관계 증명서 같은 거는 뗄 수 있어? 네, 부인이 혼자 떼면 되니까. 그랬더니 가족관계 증명서 떼보니까 남편으로 나와 있어, 소유자가. 그러면 일단 계약서 써. 계약서 쓰고 뭐 하면 돼? 그 줄 돈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2억이라는 돈을 지금 줘야 되잖아. 계약서 썼으니까. 근데 그 2억이라고 하는 돈을 남편 계좌를 줘봐야 소용없어. 왜 소용이 없냐면 계좌도 부인이 관리하니까. 그게 뭔 의미가 있어? 대부분의 남편 계좌는 다 부인이 관리하잖아. 그잖아요? 네. 대부분의 남편 인감, 대부분의 남편 도장, 이거 다 뭐 남편 통장 다 부인이 관리하잖아요. 그리고 그 통장에서 이렇게 이체하는 인터넷 베킹 할 때 쓰는 게 뭐야? 그거 이렇게. 아니, 공인인증서 말고 그거 뭐 있잖아. 암호 이렇게 있는 카드 있잖아. 그 OTP 같은 거,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그거 다 부인이 갖고 있잖아. 그 남편이 갖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 다 부인이 갖고 있지. 그러니까 남편 계좌에 백날 송금해도 소용없다고. 그러니까 남편이 나중에 와서 이 계약 무효야, 그럼 무효야, 이거. 예. 그러니까 이게 돈이 위험한 거니까. 소위 말해서 이게 대리권을 수여한 적이 없으니까 이게 무권 대리란 말이야. 그러니까 본인한테 책임이 없다고. 이거 계약은 무효란 말이야. 그런데 이 돈을 돌려받는 게 문제가 되니까 2억이라는 돈을 누가 갖고 있기로 해? 개공이. 그리고 계약서를 써주는 거야. 그리고 누가 오면 남편이 오면 2억 줄게. 지체 없이. 예, 의사 확인하고. 그럼 안전하잖아요.
이렇게 계약을 끌어내는 거를 에스크로우라고 그런다고. 이게 상당히 실효성이 있잖아요. 있지, 그지? 그런데 이 실효성은 있는데 문제가 좀 있는 게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얘랑 그렇게 합시다라고 생각해 보니까 2억이라는 돈이 큰 돈이잖아. 얘는 어떻게 믿을 거야, 그러면? 얘는. 2억을 얘가 갖고 팀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서 실무에서 이게 조금 문제가 좀 있는 거야. 해서 이제 이 개공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법률에서는 예치명의자라고 그러는데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꼭 개공이 아니더라도 믿을 만한 기관에 맡겨놓으면 되잖아요. 은행에다 맡겨도 되고 또는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거는 법에 없는 얘기긴 하지만 은행에다가 개공의 이름으로 예치를 할 때, 그러니까 개공이 갖고 있는 거니까 이 개공의 이름으로 예치를 해야 되잖아? 근데 도장을 3개를 찍는 거야. 그 통장을 만들 때 그거 찍어줘. 만들어준다고 은행에서. 그 어떻게 도장을 3개를 찍으면 되겠어? 만들면 되겠어. 개공 도장 하나, 그 다음에 매수인 도장 찍고 그리고 부인 도장 찍고 3사람의 도장이 들어가야만 인출하게끔 이렇게 계좌를 트면 되는 거야. 예, 그러면 안전하다고 볼 수 있죠.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될 게 없단 말이야. 그렇게 하라는 게 바로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제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그 그림을 한번 잠깐 볼게요. 77페이지 보시면 그 삼각형 이제 그 꼭지점에 개공이 있잖아요. 만약에 100억짜리 물건이 거래가 된다고 치면 개공의 이름으로 그걸 갖고 있게 된다면 아까 좀 불안할 수도 있으니까 그 위에 보면 다른 어떤 기관의 이름 빌려도 된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공개, 채전, 은보신 뭐 이런 말 나와 있죠. 이게 이제 외래어 같은데 이게 뭐냐면 왼쪽 잠깐 보세요. 76페이지 양가로 1번에 보면 예치명의자. 실제로 돈을 갖고 있는 기관이 7개가 이제 법률에 정해져 있는데 첫째 공제사업자가 있단 말이에요. 공제사업자에다가 공짜 동그라미 하나만 잡아주세요. 공짜 동그라미. 2번 개공의 개 동그라미. 그리고 3번에 채신관서의 채 동그라미. 4번은 두 번째 줄 끝부분에 보면 전문회사 있어요. 이런 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 전문회사의 전 동그라미. 5번에 은행의 은 동그라미. 6번에 보험회사의 보 동그라미. 그리고 7번에 신탁업자 있죠. 신탁업자의 신에다가 동그라미. 그럼 동그라미 하신 건 한번 읽어볼까요? 뭐 나와? 공개, 채전, 은보신. 그러니까 이렇게 7가지 기관이나 사람에게 맡겨도 된다. 뭐 누가 특별히 불안하고 뭐 좀 그러면 그럼 거기에서 제일 안전한 기관은 뭐 같아요? 요거다 맡겨놓으면 확실히 받을 수 있어. 제일 안전한 기관. 은행보다 더 안전한 데 있잖아. 신탁업자보다 훨씬 은행이 더 안전하지. 신탁업자보다는. 더 안전한 데가 있는데. 확실한 데. 100% 확실한 데. 최신관서 있잖아. 최신관서는 왜 100% 안전해요? 이건 국가가 운영하잖아. 최신관서는. 그죠? 예. 그런 데도 괜찮고 은행도 괜찮고. 상대적으로 좀 위험한 사람은 개공이 좀 위험하지. 그죠? 예. 그래서 개공이 좀 위험하다 그러면 다른 데다 맡겨도 돼. 그러니까 이게 꼭 고집하는 거 아니야. 개공만 하라는 얘기는 아니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뭐 그 정도 취지만 좀 이해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3번 주제로 오는데 13번 주제 개공의 보수 등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거기다 별 2개 해주시고 매년 시험에 2문제가 나옵니다. 매년 시험에 2개가 나오고 일단 제목에 보수 등에서 등자 있잖아요. 등자. 거기 등자에다가 동그라미 하나만 잡아주시고 이 등자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손님한테 받는 게 보수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럼 뭐도 있냐면 자 밑에 양가로 1번 제목에 중개보수 있죠. 그 제목에다가 채색 하나만 해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손님한테 받는 게 2가지가 있는데 첫째 보수가 있고 뒷장을 잠깐 넘겨봐요. 양가로 2번에 보면 뭐가 있어요? 실비가 있잖아. 실비도 채색을 한번 하겠습니다. 정리하면 우리가 손님한테 받는 게 뭐하고 뭐가 있다고요? 중개보수하고 실비가 있어. 2가지를 받는 거야 우리는. 그러니까 보수를 받으면 실비를 못 받거나 실비를 받으면 보수를 못 받거나 그런 게 아니라 둘 다를 받는 거야.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말하자면 어떤 보수 등이 2가지가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중개보수부터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중개보수는요. 그 77페이지 맨 마지막 뒷줄에 이런 말 나와요. 의뢰인 쌍방으로부터 뭐 이런 말 나오죠. 거기다 채색해 주시고 별표. 그거 중요한 말이고요. 보수는 왜 쌍방한테서 받는 거예요?
자, 이 사례에서 왜 보수는 쌍방한테 받지? 얘한테도 받고 얘한테도 받지? 왜? 거래를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양쪽에 받는 거지 뭐, 그렇지? 예, 대신 조심하실 거는 이게 무슨 중개니까 양쪽에서 받는 거야. 혼자 하는 걸 뭐라 그래? 단독 중개니까 양쪽에서 받는 거지. 이게 만약에 공동 중개였다면 어떻게? 한쪽밖에는 못 받는 거지. 그래서 거기다 쓰세요. 쌍방에서에다가 이렇게 밑에다 뭐라고 쓰시냐면 반드시, 그죠? 반드시 쌍방수수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일방수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그 공동중개 같은 경우는. 그게 좀 중요하고. 다만 이제 원칙적으로 쌍방에게서 가능합니다. 뒷장 한번 넘겨보시면 이제 중개보수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요. 모든 우리 중개보수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뭐와 뭐로 구분을 하냐면 1번에 주택에 대한 보수와, 그렇죠? 주택에 대한 보수와 양가로 2번에 보면 뭐에 대한 보수로 나눠져 있어요. 주택 외에 대한 보수로 구분해요. 그 두 개 다 채색 한번 하시겠습니다. 주택에도 채색해 주시고 주택 외에도 채색을 해 주시고요. 주택과 주택 외가 기본적으로 우리 보수를 받는 체계가 조금 달라요. 그건 이제 설명을 좀 드려야 하는데 제가 칠판에다가 좀 요거를 써볼 거거든요. 근데 이게 좀 중요해요. 많이 중요한 편이고요. 요거를 좀 써놓으세요. 어디든. 내용적으로 한 6줄, 7줄 정도 될 겁니다. 자, 중개, 보수, 산수라는 기준. 제가 여기서 두 문제 나온다 그랬잖아요. 네, 두 문제 이거 맞추려면 다 이걸 알아야 돼. 아주 중요한 포인트고. 자, 모든 중개 대상물을 두 가지로 구분을 한다 그랬죠. 뭐와 뭐로 구분을 한다 그랬죠, 제가? 주택과 주택 외로 구분을 한다 그랬어요. 모든 중개 대상물은 주택과 주택 외로 구분합니다. 자, 아파트는 뭐예요? 주택. 공장은요? 주택 외. 상가는요? 주택 외. 토지만 나왔어요. 주택 외. 자, 조금 어려운 거 한번 해볼게요. 오피스텔이요. 주택 외예요. 그런데 이제 시험에 어떻게 주냐면 주거용으로 사용 예정인 오피스텔 이렇게 나왔어요. 주거용으로 사용 중에 있거나 주거용으로 사용 예정인 오피스텔. 이러면 주택, 주택 외. 그것도 주택 외. 무조건 오피스텔은 주택 외로 가야 돼. 왜? 용도가, 그 오피스텔의 용도가 뭐예요? 업무용 시설이니까 무조건 주택 외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말로 꼬셔도 넘어가시면 안 돼. 오피스텔은 반드시 주택 외로 간다. 자, 그러면 이제 주택은 어떻게 받을 거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체계가. 국토부령, 이걸 이제 같은 말로 시행 규칙이라고 한다 그랬죠. 의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가 다시 정해지고 여기 범위 안에서 협의해서 받으면 돼요. 협의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줄 사람과 받을 사람이 합의한다는 얘기겠죠, 그죠? 예. 그러면 이 주택에 대한 국토부령이 뭐냐 이걸 알아야 되겠죠. 이걸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 매매, 교환, 임대차 등 이렇게 이제 나눠보고요. 매매 교환은 요율의 한도가 0.9%가 한도고 임대차는 0.8%가 한도예요.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국토부령이거든요. 예. 그런데 시도조례가 다시 한번 정해지잖아요, 주택은. 근데 이 시도조례가 우리나라에 시도가 몇 개가 있냐면 17개가 있어요. 세종특별자치시까지 치면 17개가 되는데 자, 우리 관심사는 서울이잖아요. 그럼 서울을 기준으로 한번 해볼게요. 서울 같은 경우에 뭐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0.5까지만 받아라. 이렇게 만약에 되어 있다면 0.9%나 0.8% 이내에서 0.5만 받아라라고 서울에서 만약에 정해져 있다면 우리는 0.9나 0.8을 받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럼 얼마만 받아야 돼? 0.5까지만 받아야 된다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경기도 같은 경우는 0.4로 되어 있다면 경기도 같으면 그럼 경기도에서는 몇 가지만 받아야 돼? 0.4까지.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크게 의미는 없어요. 그런데 이게 크게 의미는 없지만
크게 의미가 있는 지역이 있어. 서울에서도. 어디가 좀 크게 의미가 있냐면 강남, 서초, 송파, 강동, 뭐 동작, 요즘에 좀 동작구 이쪽이 좀 뜨거든요. 마포 이런 데는 좀 의미가 있어. 왜 의미가 있냐면 아파트 30평대 아파트가 9억 원 이상 넘어가면 9억 이상 서울을 기준으로 하면 9억 이상 넘어가면 이게 없어. 조례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그러면 우리 9억 이상 되는 건 얼마까지 받아도 되겠어? 0.9까지 받아도 되는 거야. 임대차 0.8까지. 왜? 조례가 없다고요. 그냥 이게 국토부령만 적용하는 거야. 그러면 아까 20억짜리 아파트면요, 뭐가 없는 거야? 조례라는 개념이 없는 거야. 무조건 0.9로 대입해서 그대로 받으면 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주택 외는 어떻게 되어 있을 것이냐 한번 보여드리면 비슷한데 좀 달라요. 국토부령 똑같고요.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가 중간에 안 들어가요. 여기는 그냥 협의해서 받는 구조로 돼 있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질문, 주택이 유리해 아니면 주택 외가 유리하겠어요? 주택 외가 일단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시도 조례라는 개념이 여기는 안 들어가니까 막바로 협의하면 되니까. 다만 주택 외에 있어서 이 국토부령은요, 위하고 조금 달라요. 이게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여드릴 건데, 물건이 오피스텔이라고 하는 물건이 좀 중요하고, 오피스텔. 이때 오피스텔은 모든 오피스텔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전용 85제곱미터 이내로 들어오는 오피스텔이 중요해요. 전용 85제곱미터 이내로 들어오는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매매랑 교환, 임대차 등 이렇게 나눠서 보고요. 이게 오피스텔이 85제곱미터 이내로 들어오면 매매는 0.5만 받아야 되고 임대차는 0.4까지만 받아야 돼요. 이것도 중요. 네. 이 오피스텔 말고 그 외에는 전부 0.9까지 매매든 교환이든 심지어 임대차든 불문하고 0.9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중개부수에서는 이 숫자 3개를 외워야만 문제를 풀 수 있게끔 나옵니다. 0.5, 0.4, 0.9 이렇게 기억하고 계셔야 돼. 자, 그러면 제가 간단한 예제를 하나 드릴 텐데 여기다가 대입해서 한번 풀어보셔야 됩니다. 간단한 예제를 하나 드릴게요. 오피스텔이에요. 전용은 70짜리입니다. 전용 70제곱미터. 그리고 매매에 대한 행위를 알선했고 5억에 매매가 되었어요. 우리 중개보수 최고액을 한번 구해 보실 거예요. 오피스텔 전용 70제곱미터짜리 매매 5억에 했고 보수의 최고액을 한번 구해 볼 겁니다. 아까 제가 오피스텔은 무조건 주택 외로 본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얼마가 정답일까요? 최고액 이렇게. 응? 얼마? 250만 원 아니에요. 500만 원 정답이에요. 왜 500만 원이냐면 자, 5억이잖아요. 그죠? 그럼 요일은 몇 퍼센트 해야 돼? 전용 70이니까 85제곱미터 이내로 들어오잖아. 그러면 매매 얼마? 0.5. 그럼 0.5 곱해볼게요. 그럼 얼마야? 250만 원이지. 이게 한쪽 보수잖아. 곱하기 2. 아까 우리 양쪽에 받는 게 원칙이라 그랬으니까. 그럼 얼마? 500이 정답이 되는 거죠. 이렇게 구해내면 돼요. 자, 요거 면적만 살짝 바꿔볼게요. 90제곱미터로 바꿨어. 오피스텔을 면적을 90으로 바꿨단 말이야. 시험 지문에. 최고액은 얼마로 늘어나나요? 아니면 똑같나요? 이게 90제곱미터야. 900만 원이지. 왜 900만 원이야? 그 외에 들어가니까 90제곱미터면 그 외로 들어가잖아. 그러면 0.9까지 대입해야지. 그러면 5945, 450에다가 곱하기 하면 900만 원. 이렇게 이제 들어가면 되겠지. 그럼 오피스텔도 면적이 85제곱미터를 뭐 하는 게 초과하는 게 개공한테 유리하고. 그쵸?
0.9까지 예, 가능하니까요. 예. 그러면 우리가 20억짜리 아파트 하나를 중개하고 1,800만 원을 개공한테 준다면 많이 주는 거예요? 아니면 뭐 맞게 주는 것 같아? 아니면 적게 주는 것 같아요? 많이 주는 것 같아. 근데 그런 느낌을 빨리 버려야 돼. 그래 여러분 나중에 현업에 가서 돈도 받을 수 있죠.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미국 애들은 그 한 6에서 8% 정도까지 받는다고. 그 거래가에. 예, 우리하고는 상상하서는 일본 애들도 5에서 한 6%까지 받고요. 우리가 굉장히 적게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그 중개보수는 30년 전에 오히려 우리 2% 정도 받았거든. 거래가에. 근데 지금은 0.9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올려야 돼. 현실적으로 올려야 되는 부분이고요. 뭐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실비 얘기를 좀 잠깐 해봐야 되는데 실비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죠. 서울 사는 개공한테 서울 개공이에요. 매도할 사람이 제주도 물건을 팔아달라고 이렇게 의뢰하는 거예요. 해도 돼, 안 돼? 해도 되겠지. 그럼 이 서울 개공은 제주도 현지에 가봐야 돼요? 가봐야지. 원칙적으로 가봐야 되잖아. 그럼 비용 들어갈 거 아니에요. 돈 들어가잖아. 그런 걸 실비라고 해. 그런 걸 실비라고 합니다. 그럼 몇 개 얘기해 볼까요? 어떤 실비가 있겠나? 그 왔다 갔다 하는 그 경비, 비행기를 타고 가면 뭐 비행기 값, 그다음에 뭐 배를 타고 가면 뭐 배값, 뭐 차를 가져가면 뭐 차를 못 가져가나? 배에 싣고 가는 뭐 이런 거 승선비, 그다음에 또 제주도 가서 뭐해? 먹고 자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숙박비 뭐 이런 거. 그다음에 그런 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 그 물건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하려면 각종 뭐를 떼봐야 돼. 공부 이런 거 떼봐야 돼. 그런 거 띄는 거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거를 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한테? 매수할 사람한테 아니면 매도할 사람한테. 잘 생각하시고 답변하셔야 돼. 응? 매도? 매수. 얘한테 받아야 돼. 왜 얘한테 받아야 되냐면 내가 조사를 했는데 안 팔리면 매수가 없는 거잖아. 매수가 없으면 난 못 받는데 그럼 내가 부담할 돈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언제나 있는 사람이 누구야? 매도인한테 받는 게 맞죠. 그래서 그거 실비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에다가 채색 한번 해주세요. 제목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에다가 채색하시고 요거는 누구한테 받으면 되냐면요. 세 번째 줄 이전 의뢰인에게 받는데 거기다 채색하시고 별표 이전하고자 하는 의뢰인 매도인한테 받으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요거 있잖아요. 요거 계약금 같은 것들을 개공이 예치하게 되면 약간의 비용이 생길 수도 있고 그 비용이 생긴다면 그건 누구한테 받을 거냐면 그것도 채색합니다. 제목에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의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 채색하시고 그거는 사실 누구 때문에 하는 거예요. 누구 좋자고 하는 거야. 매수할 사람.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한테 받으면 되겠어요? 취득 의뢰인. 두 번째 끝 부분 취득에다가 채색하시고 거기는 별표 잡을게요. 자, 실비는 그것만 아시면 돼. 뭐를 이전 의뢰인에게 받고 뭐를 취득 의뢰인한테 받는지 요거를 잘 생각하실 겁니다. 자, 이제 중개보수의 지급 시기에 대한 부분인데요. 원칙적으로 약정에 따르되 뭐 이런 말 나오잖아요. 거기 약정에다가 채색 한번 해주시고 예외적으로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두 번째 줄 대금의 지급이 완료된 날 이렇게 받는 게 예외가 됩니다. 이거를 원칙 예외로 한번 나눠보면 원칙은 언제, 예외는 언제? 원칙은 약정 시에, 그리고 예외는요. 그 대금의 지급이 완료된 날을 두 자로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잔금 때 이렇게 받으면 되겠죠, 그죠? 그렇게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양가로 4번 넘어오시면 중개보수를 법정 한도가 있잖아요. 0.9가 최고 한도잖아요. 그걸 넘어갔을 때 어떤 처벌을 받을 거냐,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그 법정 한도를 초과했을 때 그 초과한 금품의 효력은 어떻게 될 거냐, 뭐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자, 이거를 한번 여기다 한번 적어놔 볼까요? 요 사례 가지고 한번 그대로 한번 답변해 보죠. 매도가
다운 계약서를 써달라고 해서요. 써주면 이런 거 걸리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잘 생각해 보니까 써주는 것도 괜찮겠다 싶은 거야. 왜냐면 얘가 돈을 많이 준다고 했거든. 예, 그래서 얘가 다운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다운 계약서를 써주고 받아서는 안 되는 금품 초과를 한 거야. 그러니까 0.9를 초과해서 훨씬 더 많이 받은 거야.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지금 얘는 다운 계약서 써준 것도 걸리지만 더 중요한 건 금품 초과 수수도 했잖아요. 이게 이제 더 커요. 자, 어떻게 되냐면 얘는 등록 취소가 될 수 있는 건 똑같아. 금품 초과 수수도 등록 취소 사유에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두 번의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된 거야. 뭣도 걸리고 지금 뭣도 걸린 거야. 다운 계약서, 지금 계약서 이중 써준 것도 문제가 되고 뭣도 금품 초과 수수한 것도 문제가 되는데 여기는 과태료를 부과했잖아요. 다운 계약서 써준 거에 대해서. 근데 여기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아니라 형벌을 부과해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형벌을 부과한다고. 이 형벌을 부과한다는 말은 무슨 뜻? 자격 취소도 가능해. 이게 자격 취소까지도 가능성이 있어요. 자격 취소의 가능성까지 있다고. 그렇죠? 그런데 왜 자격 취소의 가능성이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징역형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자격 취소도 올 수 있다라는 거야. 징역형이 떨어지면 자격 취소까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한테는 등록 취소, 자격 취소까지 다 되면 나한테 엄청난 데미지가 오잖아요. 그런데 받는 돈이, 그러니까 금품을 초과해서 받는 돈이 한 20억 정도나 30억 정도 된다면 그렇게 해줄만 해요? 아니면 그렇게 해주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자격까지 취소가 될 건데 한 30억 좀 받으려고 해. 그러면 해줄만 하냐고. 예, 해줄만 하지. 어떻게 30억을 벌고 있어? 내가 죽을 때까지 못 벌잖아. 그러니까 그냥 30억 한 번에 벌고 난 자격 취소 당할래. 그리고 또 3년 있다가 열심히 공부해서 또 따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그런 사람들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이 금품 초과 수수에 대한 어떤 경제적 이익을 귀속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이 초과한 부분 있잖아요. 요건 무효예요. 초과한 부분은 무효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돌려줘야 돼. 네. 자, 그러면 돌려주면 끝나? 아니면 처벌도 받아? 당연히 처벌도 받아요. 반환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무효에다가 반환도 해야 되고 처벌까지 되고 징역형 떨어지면 자격까지 취소가 되고 결국에 나한테 남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법이 얼마나 개공에 대해서 이렇게 좀 친화적으로 법이 만들어져 있어? 아니면 좀 개공에 대한 제재를 좀 위주로 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 제재야, 제재. 그러니까 이거 하면 너 어떻게 처벌되는지를 한번 보여줄게. 그러니까 아주 끝판왕인 거지, 끝판왕. 너 끝까지 한번 가보자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공들이 다운 계약서 써? 안 써? 써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품 초과 수수 해? 안 해? 해. 많이 한다고. 왜 많이 하냐면 안 걸릴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안 걸릴 거라고. 그리고 실제로 걸리더라도 징역형이 떨어지는 경우는 없고요. 대개 벌금형으로 처벌을 하고 그래요. 그리고 사실 이거를 무효라고 돌려달라고 하는 이 부분이 판례이긴 한데 실제로 손님들이 돌려달라고 누가 그러겠어.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자기들이 받고 부당한 이득을 이제 취하는 거고 나도 이렇게 당신 때문에 이렇게 손해를 봤으니 이거는 못 돌려준다. 돌려줘야 되겠지만 그런 형태로 되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이런 일이 끊이지 않고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그런 정도고요. 14번 주제는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